안녕하십니까. 금일은 명나라와 일본 강화기의 이순신의 리더십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리더십 이순신의 강화기 리더십에서는 1593년과 1594년 강화기의 이순신이 통제사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1595년, 1596년 이 시기에도 93년, 94년에 있었던 기근과 역병으로 인한 그 심각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건 당연하지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죽어서 손실이 컸는데 어떻게 1, 2년 만에 그 장성한 군사들을 더 확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 심각한 병력 손실은 1595년, 1596년에도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은 바로 1597년 정유절한 시기에 통제영, 즉 한산도의 수군이 부족해서 즉 전선은 이때 군사수가 부족해서 실제로 전선을 운용할 수 있는 요원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순신, 이 통제사 이순신은 채찰사 이원익과 부채찰사 환우순의 강력한 어떤 징집 협조에도 불구하고 한산도로 모인 군사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정유절한 당시에 이 1595, 96년 이러한 이 병력 손실 문제는 그대로 이어져서 실제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선 이 기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일은 이 용산회담 또 그 전에 이제 권위시 육기나가하고 심의경 간에 있었던 50일간 이제 휴전 그런 그 휴전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595년, 1596년에 이어서도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질 않고 굉장히 지루하게 장기전으로 이게 협상이 진행됐고 결국은 1596년 이제 중국과 즉 명나라와 일본 간의 이제 강화 조약이 깨져가지고 결국 1597년 초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죠. 자, 우선 1595년 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은 바로 장문포 수륙 합동작전이 있었죠. 이때 9월 24일부터 10월 8일이었지만 이때의 그 교전은 정말 성과가 없었습니다. 다른 해전과는 다르게 여기는 상륙 작전이 실제로 적용되었던 그런 이제 합동 작전이었죠. 이때 총 사령관은 채찰사 윤두수 그리고 이제 그 지휘를 받는 도원수 권율 또 그 지휘를 받는 수군 총사령관 이순신 여기에 이혁기 그다음에 좌수사 그다음에 원균 등 삼도 수군 세력들이 참전을 했죠. 물론 당시에 충청 수군의 참전은 아주 미미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장문포 수륙 합동 작전 이후에 이 조정에서는 이 작전을 실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에서는 상당 기간 논란이 있었죠. 이제 94년 11월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해 봄까지 채찰사 윤두수 그 작전을 지휘했던 그다음에 권율 또 여기에다가 이제 삼도수군을
지휘했던 이순신까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강력한 이 사헌부의 건의가 있었죠. 초창기 초기에는 이 건의를 듣고 선조도 그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최철사, 윤두수, 그다음에 도원수, 권유를 파면하게 되죠. 물론 이 이제 상황에서 이순신도 깔끔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순신 통제사도 경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같으면 군 핵심 최고위층 군 수뇌부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군량비하고 군사 확보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상황이지만 전선은 이때 전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장 이제 100여 명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판옥성 같은 데는 승선을 해야 되는데 100여 명 이상이죠. 120명, 130명. 또 조선시대 어떤 자료를 보면 150명까지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력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격분들이 없어 이 작전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는 그런 비상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1595년 직전에. 이건 바로 1595년, 96년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사도 최찰사 이원익이 본격 투입이 이제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두수 최찰사가 파면당하고 이미 그 시기부터서 선조가 평양 감사로 있던 이원익을 현장에 이제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익 정말 오리 선생, 오리 선생이라고 부르죠. 청백리로서 조선시대 정성으로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최찰사로 이제 이원익을 임명해가지고 육군은 물론이고 변방의 수군 전비태세, 오늘 같으면 전투태세, 전쟁 준비 상태를 점검하도록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본인 스스로도 적에 대한 그 재침, 방어 활동을 하죠. 그래서 경상도 쪽쪽 경주부터서 시작해가지고 이 한산도 수군까지 쭉 이쪽 전체를 전라도까지 이 이제 전선을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크게 몇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민심을 한번 또 임금을 대신해서 추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량뿐만 아니고 군사 확보 이것은 현장에 있는 어떤 군 지휘관이 할 수가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물론 관할 구역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직접 어떤 군량을 이제 보내고 군사를 징집해서 보내는 것은 현지에 있는 행정 관료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관료들마저도 이 기근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역병에 의해서 백성이 이제 다 죽어가고 그 어려운 시기에서 원활하게 이 행정 서포트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현지에까지 이제 직접 연해 지역에 어떤 그 고을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원익 본인도 채찰사도 이제 상황 점검을 하고 다니지만 특히 부채찰사 한효순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굉장히 긴박하게 강력하게 어떻게든 쥐어 짜서라도 지금 이 병사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였습니다. 이게 그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어떤 그 부채찰사의 현장에서의 징집 활동도 1595년부터 1596년 사이에 있었죠. 특히 1596년에.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제가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당시에 그러면 어떤 이 적과의 대치 상태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이 지해역은 누차 강조했지만
임진왜란 시기에 적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구역입니다. 바로 한산도는 이제 이 밑에 있죠. 이 시기에는 지금 이제 통치사로서 한산도의 조선 수군이 삼도 수군이 주로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견내랑 여기에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적을 퇴치하고 어떤 경계 작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도 당시에 어떤 기록에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 시기에는 별로 여기까지 진출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장문포 해전을 장문포 해전 이후에는 주로 이제 어떤 그 소강 상태예요. 그렇지만 적들은 앙불포라든지 웅포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데 또 가덕도라든지 부산에 거점을 두고 수시로 들락살락하면서 이제 이 호시탐탐 이 견내량 지역을 한번 노리는 거죠. 그러면 조선 수군도 여기서 이제 어떤 첩보라나 정보를 듣게 되면 바로 여기에 쫓아가서 이제 퇴치하고 또 적을 또 잡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됐었죠. 그러나 이제 1595년, 1590년 7년 정유자란 전까지는 장문포 해전 이후에 실제로 큰 이제 교전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정유자란 직전에는 이와 같이 이제 긴장도만 높여가면서 있었지만 교전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에 대한 이제 그 상황이 이 견내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퇴치하고 그다음에 경계를 강화하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의 어떤 그 기록을 가지고도 연구해 보면은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경계 작전을 하고 퇴치 작전을 하지만 큰 교전은 없었기 때문에 한산도 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군기 해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산도 통제형 조선 수군을 이제 서포트해주는 전라도 어떤 경상도 어떤 게 연해 지역의 이제 행정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해이한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장기간 이제 출동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치고 지루할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병영 내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하다 보니까 한산도에 있는 통제에서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해빙기에 전선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뭐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어떤 이제 그 상황을 이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냐면 신상필발하죠. 비록 교전은 하루 이제 출동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상시 출동 그런 대기 상태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공명정대하게 신살필 권장 칠든 치고 또 이 감옥에 가둘 때는 가두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이제 이 전선을 건조 몇 척까지 해서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전선 건조가 이제 미흡했다든지 또 분량을 제때 납품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문청을 강력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군량을 또 확보하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어떤 둔전의 조세를 받아가지고 각 함대 이제 고루 또 인원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래요. 특히 이제 어떤 그 군율을 엄격히 이제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매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을 그 군 부대를 관리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이 한산도는 상당히 떨어진 뭐 장흥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현감들이 또 와요 현장에 군대를 끌고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군량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또 전선을 새로 만든 걸 끌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멀리서 오는데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적이 부족해가지고 처벌 또 권장할 때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려보낼 때는 사기를 또 진작을 해줘요. 그래서 이순신의 그 지휘관의 어떤 양면성이라고 볼까요? 이제 채찍과 단등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그런 리더십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적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 견내랑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죠. 또 여기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제 이야기는 물고기, 뭐 청어를 뭐 몇천 마리 잡았다든지 또 소금을 이건 뭐 우리가 이 많은 그 자료에서 이순신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군량미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둔전을 이제 운영한다든지 또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또 소금을 또 판매해 가지고 이제 군량미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백성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지금.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백성들 굶는 걸 또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 백성들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먹을 만큼 또 아껴가면서 또 고기도 먹여야 되고 소금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 교환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록이 뚜렷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어떤 지휘상을 위반한다든지 할 때는 가차없이 권장으로 처벌을 또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순신은 만약 사태에 대비해서 상당히 그 분량을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비축된 분량이 뭐 이제 뭐 10일이면 끝난다 이렇게 긴박한 이런 상황을 또 기록해가지고 예, 이제 어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이 곡식은 전라도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무안, 뭐 한평, 나주 뭐 이런 데에서 주로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쭉 배편으로 이제 수로를 통해서 또 내륙에서는 수로를 통해서 바다로 왔다가 바다에서 다시 또 이제 긴 항해로 통제까지 이렇게 왔던 그런 이제 그 군량 및 수송 과정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로 들어서면서 그때는 이제 조정에서도 어떤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다. 물론 현재도 이제 전쟁 중이지만 큰 교전은 없으니까 주로 왜적들은 경상도, 전라도 해안, 주로 경상도 쪽에 이제 쭉 바다 근가에 포구에 진을 치고 이제 어, 장기전을 구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변사에서 이제 한번 이 그 수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통쟁을 이제 지 같으면 이제 감사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감사관이 이제 비변사에 이순 삼도 수군 통쟁에 가보니까 개인이 마실 물도 뭐 배급보다는 이제 한 부대별로 줬겠죠. 물도 부족하게 줬고 그다음에 일일 다섯옥 이 열홉이면 한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먹을 거 없잖아요. 쌀만 곡식만 이고 밥만 이게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에 보통 이순신이 이제 그 각 부대에 준 보급량을 보면 하루에 한 대면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왜곡되게 결과복을 해버려요. 어, 이제 그 통제행을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정에 보고할 때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그 이순신은 확인을 하는 거죠. 진짜 그랬느냐? 이제 그 결과 보고를 받고 조정에서는 이순신은 펄펄 뛰죠. 그런 기록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번 큰 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설 경상우수사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배설에 대해서 나오지만
정유재란이 지나고 이제 이순신하고 같이 이제 동급 레벨이죠. 해전에 참전했던 수사인데 수군 절도사인데 결국은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 휘하에서 있다가 그냥 안 싸우고 휘하에 있던 전선을 몇 척을 끌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배설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 명량해전 영화를 보게 되면 명량 해전에서 배설이 도망갔다. 근데 그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극적인 어떤 상황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아마 작가가 그렇게 이제 감독이 했는지 모르겠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사실 배설은 이 명량해전 참전을 안 했습니다. 바로 명량해전 직전에 이제 도망가 버렸죠.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 참수 당했거든요. 네. 그다음 7월달에 여기는 또 이제 이 시기가 주로 어떤 시기입니까? 강화기 아닙니까? 강화기. 강화가 한참 막 이루어지고 주건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상무병사 김응서, 이 김응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김응서하고 이중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 일본과 우리나라 왕을 이제 조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간첩 역할을 했던 유명한 요시라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둘이 자주 친구처럼 자주 만나고 또 이중간첩이니까 요시라는 우리 조정에서 준 이제 그 자금도 받고 또 조정의 어떤 관직도 제수받고 또 조선의 어떤 그 이 부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김웅성 요새는 자주 만나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제 연구에서도 나중에 이제 이순신 그 정유재라는 식의 항명설 연구를 하면서 요시라고 김웅서가 자주 만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요시라는 사람은 결국은 조선을 배반하죠. 네. 갓도가 정유재란 침공을 위해서 저 디모트 출발했는데 출발해가지고 조선에 오고 있는데 그 시기에 지금 요시라는 김웅사와 같이 이 경상도에서 만나요. 예, 여기서 만나가지고 둘이 회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제가 그 문제를 또 선조 실력을 보고 찾아내 가지고 논문으로 공개도 하고 그랬죠. 예,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순신은 이 김응서하고 요시라 만남 이것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건 그 기록에 난중일기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기에 암행거사 이식이 통제형을 검열합니다. 그래서 잘 통제형을 또 관리를 해서 또 검열도 받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이나 과거나 군 부대를 이제 또 통제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뭐 비슷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원익과 그 다음에 이순신이 처음으로 만난 게 기록적으로는 1595년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책을 쓰는 사람들이 역사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원익과 이순신의 관계를 놓친 부분이 딱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그게 이제 정유재란 직전에 있었던 이순신과 이원익 간의 어떤 작전 일지하고 회담 이런 것들 다 많이 놓쳤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연구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정유재란 직전 1596년 이제 가을부터 1597년 이제 정유재란까지 직전까지 외군이 침범해온 이때까지의 그 작전 일지를 제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확실하게 이순신은 항명하지도 않았고 고의적으로 출전을 안 하겠다는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록들 과거의 그 선조 수정 실록 기록에 의해서 이순신이 바다가 파도가 치고 그다음에 저기 있어서 우리가
출전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완전히 그건 거짓말이죠. 선조 수정실록 기록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이걸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사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서는 이제 암행어사도 왔다 갔고, 일단 비변사에서 어떤 그 6월달 검열도 나왔고, 최찬사가 직접 상관이죠. 와서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순신하고 같이 이제 경상도에 있는 이 수군 진을 방문하고 여기서 이제 수군 진을 통폐합 발걸하고 막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죠. 일단 이 현장을 보고 가서 이제 선조한테 보고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면서 이제 제찰사 돌아간 다음에 이순신이 통쟁에 있는 전 병사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5,480명을 회식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큰 훈련을 한다든지 이제 어떤 점검이 끝나면 지휘관들은 그 밑에 에하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특식을 어, 이제, 예를 들어 보급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당시에 이게 보면 이순신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와 같은 3도 수군 통제형 전체를 다 주둔하는 이 병사들에게 이제 회식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왜 이제 5,480명이라는 인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전 병사들이 다 점검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원이 회식을 시켰는데 같이 주둔한 사람 병사들에게 회식을 안 시킨 사람도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시켰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 인원이 1595년 8월 달에 통제행에 한산대 근무했던 인원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적냐 그러겠죠. 한 2만 명씩만 있었는데. 1만 7, 8천 명씩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거의 반이 손실이 된 기록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병력들이 죽었고 또 보충이 안 됐다는 방정하는 이게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1595년 한산도 체류 병력 추정을 이걸로서 이제 추정하는 셈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전선은 약 55척 이때 협선은 약 55척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건 기록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순신이 기록한 것만큼 정확한 건 없잖아요. 실제로 섬도 수군에 관한 한 대부분이 그 주둔 이순신이 확보한 그 전선과 협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거의. 그래서 전선이 약 55척, 협선이 55척으로 제가 추정한 이 근거가 조만간에 이제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참고로 1590년 2월이죠. 6개월 전에 어떤 실측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월 10일 선조실록 보면 도원수 권율이 수군을 접간한 상책을 상관 일로 치게하다. 직접 세며가지고 보고한 게 있어요. 주사를 접간한 성책을 상고해 보았더니 이야기 이제 세며 봤더니 큰 배와 작은 배가 도합 84척이고 사군 사격하는 이제 활선 싸우는 격구는 도합 4,109명인데 병든 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이거 지금 도원수가 누굽니까? 이순신의 직속 상관이에요. 그만큼 당시에 이 통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군들이
교대 병력은 각 이제 전라 좌우도 뭐 이런 쪽으로 가 있겠지만 현지에 근무하는 인원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4,109명입니다. 이 인원 좀 늘어난 게 1590년 8월 달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통쟁에 근무하는 인원이며 이 전선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84척이면 이게 뭐예요? 큰 배, 작은 배가 큰 배는 뭐겠어요? 전선이고 작은 배는 뭐예요? 이게 지금 협선 아닙니까? 그럼 42척밖에 없어요, 각각. 명색이 3도 수군 통장이 수백 척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전력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95년, 96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인원이 고스란히 1596년 말까지 거의 유지됩니다. 이거 가지고 못 싸우죠. 이렇게 심각했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별도로 1596년 이제 결과를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면 9월 달에는 충청수사 선거위, 이때는 선거위였습니다. 구사직에서 바뀌었죠, 이제. 예, 구사직에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원균이 또 이제 원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원균이 아닙니다. 예. 자, 선거위가 이제 그 9월 달에 충청 본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자료를 쭉 검토 연구해 보면 교대 병력들이 한산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반 정도 놔두고 반 정도 가고 보통은 이제 몇 개월씩 있다 가니까 일단 5월에서 9월 그러니까 6, 7, 8, 9 대략 4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4개월 이상. 어떤 경우는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교대군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풍랑을 만난다든지 준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송별시를 적어줍니다. 이게 1590년 9월달 선거위에게. 선거위는 아주 전후죠. 젊었을 때부터 같이 이제 함경도 변방에 근무할 때도 같이 했어요.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전후였어요. 또 나중에 이순신이 1596년에 선거위가 보성의 사람이에요. 보성에서 이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전라도 내륙 지방을 순찰해 이제 전투가 이제 전쟁 준비 검열을 하고 오면서 순천으로 여수로 오면서 거기를 한번 또 이제 들리죠. 자, 이렇게 북쪽에 갔을 때 일을 같이 일하고 남쪽에 가서도 삶과 정을 같이 하더니 오늘 밤 이 달 아래 잔을 나누면 내일은 우리 서로 떠나겠구려. 이제 송별, 작별의 시를 이렇게 써서 이제 일기에다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다시 또 이 채찰사가 남방 수시를 합니다. 이때는 지금 이제 또 강화가 협상이 이제 결렬된다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면서 조선도 이제 임진왜란하고는 다르게 이제 전쟁 준비를 좀 더 해요. 예. 남방순시 이순신하고 채찰해서 다시 또 만납니다. 주로 이제 이순신은 진주 이쪽으로 왔다가 있으면 한산돼서 이제 배를 타고 삼천포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로 해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이 이제 두 번째로 남방을 순실하죠. 전쟁이 이제 임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한산대 수군들은 주로 이제 전라 경상 수군이 체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충청 수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전선이 기껏해 20척 미만이에요. 10여 척. 그래서 20여 척 사이. 주로 이제 여기 전라 경상 수군만 체류하고 있는데 물론 주력부는 이역기 전라 우도 병력하고 전라차도 이제 이순신 병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대들도 해요. 교대. 그래서 이 교대는 반드시 해줘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말리아 파병을 간다 할 때 반드시 교대를 해주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교대를 해주는데 이 교대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순신도 삼도 수군통제소에 있었지만 전라 좌도 또 이 사령관을 맡았기 때문에 맡고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한 번씩 전라 좌도 가서 이제 모친도 가끔 한 번씩 뵙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이 강화기 1595년 이 시기에 한산도의 통제령에서 이순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순신이 1596년에 전쟁을 대비해서 어떤 선견 지명을 갖고 전라도 내륙에 그 머나먼 한산도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말을 타고 이 한평, 무안, 나주, 그 다음에 고창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